네, 자유일보 편집국장 최영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옵니까, 지금? 네, 제가 우리 신문, 이 소중한 어떻게 보면 2주년을 맞은 우리 자유일보의 창간 정신, 어떻게 이 신문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신문을 만든 이유가 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신문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합니까? 자유일보의 탄생은 2016년부터 이 문제의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됐는데 이것을 이 탄핵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존재들이 사회 집단이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기자들은 탄핵 정국을 언론의 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보면 당시 70% 정도의 대한민국의 언론이 우파였고 한 3% 정도가 좌파, 30% 정도가 좌파 언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탄핵 국면을 겪으면서 언론사들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우파 언론들이 전부 좌파로 가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그 최순실 보도 그리고 촛불 집회 인원 보도입니다. 딱 보니 MBC 유명한 그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니 100만, 김의철 사장이죠. 딱 보니 100만. 그리고 JTBC가 계속 이 사건을 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신문, 이 소중한 어떻게 보면 2주년을 맞은 우리 자유일보의 창간 정신, 어떻게 이 신문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신문을 만든 이유가 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신문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합니까? 자유일보의 탄생은 2016년부터 이 문제의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됐는데 이것을 이 탄핵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존재들이 사회 집단이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기자들은 탄핵 정국을 언론의 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보면 당시 70% 정도의 대한민국의 언론이 우파였고 한 3% 정도가 좌파, 30% 정도가 좌파 언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탄핵 국면을 겪으면서 언론사들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우파 언론들이 전부 좌파로 가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그 최순실 보도 그리고 촛불 집회 인원 보도입니다. 딱 보니 MBC 유명한 그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니 100만, 김의철 사장이죠. 딱 보니 100만. 그리고 JTBC가 계속 이 사건을 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왜 좌클릭을 했을까? 그것은 이제 언론사들의, 신문기자들의, 방송기자들의 취재하는 그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전모의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였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처음 갔을 때 윤창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창중 사건이 터졌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한 달 동안 이 윤창중 사건을 가지고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기자로서 당시에 취재를 해보니 한 일주일 쓰고 보니까 쓸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미국 검찰도 저 윤창중을 기소하지 않았어요. 별거리가 없는 거예요. 혐의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부장, 쓸 게 없습니다. 부장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무슨 소리야? 옆 신문이 쓰는데 써야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폭주기관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언론들이. 그것은 한 방에서 기자들이 50명이 모여가지고 이 신문을 출입처에 출입을 하는데 옆 신문이 있으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부장이 말이 그렇습니다. 뭐라도 만들어내라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런 이유가 있고요. 패거리를 지어서 언론들이 취재를 합니다. 두 번째, 언론들이 끊임없이 대중의 눈치를 봅니다. 신문사 마감 시간이 보통 일판 마감이 6시쯤 되는데요. 가판을 다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딴 신문에 뭐가 나온지를 봅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옆 곁눈질을 하면서 신문을 만듭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저기 그림을 보면 제일 앞선 누군가가 끌고 나가죠. 보통 조선일보가 저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한 번 쓰면 다른 신문들이 따라가 버립니다. 이런 취재 관행 때문에 좌클릭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언론사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당시 여러분,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계시지만은 조선일보는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 우병우 사건이 났을 때 조선일보가 일면 톱에서부터 팔면까지 이 사건을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와 우병우 사이에 뭔가 민원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JTBC 왜 저렇게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을까? 그것은 바로 홍석현 회장과 이 정권과의 민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끌고 간 겁니다. 바로 사주가 있는 언론은 사주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주가 있는 언론, 사주가 없는 언론. 사주가 있는 언론들은 저렇게 돼가지고 당시에 탄핵을 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주가 없는 언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공영방송 또는 공영언론이라고 합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TV 뭐 이런 언론들이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들은 어김없이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조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 방송을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KBS의 사장 이하 모든 주요 간부들은 전부 민노총 소속이었습니다. MBC는 지금 그대로 남아있죠. YTN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뉴스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바로 이 언론을 좌우합니다. 노조에 줄을 서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언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보도 같은 것이 나오고 MBC에서 얼마 전에 이기주 기자죠. 윤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자막을 조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도 백브리핑하는데 앞에서 슬리퍼 끌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서서 삿대질하고 한 그 기자 있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회사의 노조한테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그 이기주 기자가 회사에 돌아가면 박수칩니다. 잘했어! 노조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노조에 잘 보이면 승진을 하고 좋은 보직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조는 바로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언론노조 말입니다. 2023년 현재 전국 120개 사업장쯤, 130개 사업장쯤 됩니다. 노조원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5,000명이라고 하는 노조원들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의 신문의 기자고, 사진기자고, 방송기자고, 아나운서고, PD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한국 언론을 전부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회가 아무리 신문을 만들어도 이 노조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아무리 국민일보를 만들어도 꼼짝을 못합니다. 최근에 동아그룹이 한국일보를 인수했는데 어쩌지를 못합니다. 한국일보가 보면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참사 일주기 일면톡을 보면 그 한겨레 신문보다 더하게 좌파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언론을 인수해도 저 노조가 지배하는 언론 구조가 버티고 있는 한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언론노조는 또 말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자체 규약에 정치 활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노조들이 어디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말입니다.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언론인들이 아닌 거죠. 조직폭력배를 잡으려면은 그 족보를 알아야 됩니다. 족보를 알아야 이 조폭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칼을 썼는지, 어떻게 뭐 총을 쓸 수도 있는지 이런 계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언론 노조, 이 한국의 언론판을 완전히 장악한 이 계보와 이념 전통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노조와 미디어 오늘은 한 식구입니다. 미디어 오늘의 대주주가 언론 노조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곁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조직이 시민단체가 민주언론시민연합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선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신문이 한겨레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는 오마이뉴스입니다. 이들의 핵심은 누구인가? 1980년대 대학언론 출신들입니다. 제가 당시에 대학언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실상들을 여러분들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980년대 대학언론 출신들은 그들의 사상을 언론을 통해서 구현했습니다. 30년 전이거든요. 지금 이들이 전부 50대가 됐습니다. 50대가 됐고 주요 방송국의 주요 언론사의 노조위원장, 편집국장, 주요 간부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삼고 있는 그 당시에 했던 그 사상이 무엇이냐? 당시에 지금 MBC 라디오입니까? 김종배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종배 씨가 서강대 신문사 학부 84학번입니다. 당시에 이 김종배 씨가 들고 나온 이론이 매체 혁신이라는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80년대에 뭐 KBS라든지 기존의 신문들을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줄여서 매혁했습니다.
당시 대학 신문, 대학 방송, 이 대학 언론계에 있어서 매혁을 모르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MT를 가고 학습을 하고 하면 김종배 씨가 가서 그 매혁 이론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매혁 이론을 듣고 귀가 솔깃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의 언론관이었고 스탈린주의 언론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치와 언론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각 신문사들은 각자의 고유한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논설을 쓰고 신문을 쓰고 기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정치와 언론은 한 통속이 돼야 된다. 당시 정치 조직을 하는 게 전대협인데 전대협의 기관지가 전국 대학신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대학들의 신문과 방송은 한 가지 논리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한국 언론판을 좌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저 구조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전대협과 전대기련,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 역할을 한 게 전대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지 역할을 한 게 전대기련이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임종석 씨인데요. 당시 89년 한양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전대협 의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김소희 씨가 바로 한신대 학부 기자였습니다. 전대기련 소속이었죠. 이 두 사람은 유명한 종북 노선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도 조총련의 학교, 조선학교와 연계를 맺어서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종석과 김소희의 친북 행각은 제가 지금 시간상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구조로서 이렇게 이들이 성장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청와대 주요 간부들이 전부 옛날 전대협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문사, 언론사의 주요 간부들이 바로 옛날 80년대 시대에 형 하던 서로 간에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이들입니다. 그런 사이들이 한국 언론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제 그것을 이론을 들자면 그람시 진지론입니다. 그람시 진지론. 각 분야의 이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투입이 돼 들어갔는데요. 당시에 이렇습니다. 대학 언론 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주로 이제 당시에 언론사 입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론고시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주로 명문대학이나 안 그러면 영어 성적이 뛰어나고 이런 학생들은 조중동이나 KBS, MBC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김없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노조 간부가 됩니다. 지금 KBS에 예를 들면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제 1년 선배인데 연세대학교 87학번입니다. 연세 춘추 편집장이었습니다. KBS의 노조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이런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90년대 들어와서 안티조선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DJ 정부 들어서 조중동의 사주들이 전부 구속이 되고 동아일보의 사주의 부인이 아내가 자살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전부 80년대에 대학 언론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친북 좌파들은 80년대 말 이후에 3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곳곳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학계와 그리고 언론계, 문화예술계는 완전히 좌익 세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법원이라든지 법조계라든지 경찰, 군부, 공무원 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뭔가? 미국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제가 자유일보를 좀 고민을 하면서 미국도 월남전을 겪으면서 또 유럽의 68 운동의 이 영향이 미국으로 덮쳐오면서 미국도 7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완전히 좌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이 70년대에 네오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념의 진지를 만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위클리 스탠다드라든지 폭스뉴스라든지 이런 우파의 진지를 지키는 이런 매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일보의 이제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유일보가 왜 태어났느냐. 대안언론이 있어야 되겠다. 좌파의 한겨레가 있었다면 우파 진영에 보수 진영에 자유일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신문을 처음에 그러면 이 신문에 우리 자유일보는 주로 어떠한 사상인가? 바로 이승만 사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 건국정신, 자유입니다.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식 때 이 단어를 처음 꺼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우리 국부께서 이 말을 처음 꺼냈습니다. 아무도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자유의 사상으로 우리 신문을 만들겠다고 해서 자유일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유일보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약속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자유일보는 신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첫 번째, 공산 전체주의와 전쟁을 벌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체제 세력들의 활동을 그냥 용납하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자유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진당 그룹 같은 그룹들이 안 생길 리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딘가에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이 반공을 외치는, 그리고 반공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지키고 고발하는 집단과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력이 자유일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워치독이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북한 해방 자유통일입니다. 참담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이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신문이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국제 질서가 중요한데요. 새로운 국제 질서는 인도태평양 네트워크입니다. 인도태평양 프레스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질서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내에 무역이 자유롭도록 항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내 인권을 증진시키겠다. 그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 북한 내 인권 문제가 있고요. 티베트 독립이 있고 대만 독립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일보는 이런 뜻에 동조하는 여러 언론들과 연대하고 교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인터내셔널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기구보다도 이런 인도-퍼시픽 프레스 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과 그 중심의 그 횃불이 자유일보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